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원희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준비한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사업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2차 온라인 설명회는 저희 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 특별히 저희 해양법정책연구소의 소장이신 양희철 박사님, 그리고 이창열 박사님을 함께 모시고 또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키오스트의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두 분도 모시고 함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법정책연구소 양희철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연구소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환영 인사의 말씀과 그리고 해양법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희철 소장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양희철입니다. 오늘 먼저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제1차에 이어서 두 번째 온라인 설명회인데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접해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 수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해양법 관련된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 해양법 인력, 특히 해양법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 수는 다날이 줄고 있고요. 특히 각 대학교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전문 교원들까지 숫자가 감소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향후에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그리고 조금 넓게 영역을 펼치면 극지, 심해저, 공해대에서 발생하는 해양법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해양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해양 권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심각한 자각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적절히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올해부터 첫 번째 이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 정책연구소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에는 약 25명 정도의 전문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련된 해양과학기술 정책부터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 해양법, 해양전략, 그리고 해양경계획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박사 전문 인력들이 포진해 있고요. 아마 오늘 이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저희들의 중요한 동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양법에 갖는 이 관심도, 참여도, 이것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해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온라인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해양법 영역에 관심을 갖고 이 전문가로서 보다 그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업 취지와 해양법 정책연구소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들으셨지만 이번 사업의 취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해양법 전문 인력이 될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를 함께 진행해 주실 분들이 자리했는데요. 한 분 한 분씩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지난번 1차 설명회 때도 함께 해주셨던 이창열 박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창열입니다. 예, 이창열 박사님 왼쪽에는 키오스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은지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오스트 기자단 최은지입니다. 네, 제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죄송합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키오스트 온라인 기자단 서명선입니다. 예, 서명선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총 6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지원 자격은 대학생부터 대학원생, 대학원 수료생, 그리고 그 박사 취득 이후에 풀타임 잡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지원 자격과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사업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사업은 저희 이창열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박사님께서 간략히 세 가지 사업을 소개해 주신 이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사업의 소개와 질의응답이 끝난 이후에는 4번부터 6번까지의 사업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드리고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사업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이 끝나면 그때 다 다루지 못했던 전체적인 종합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창열 박사님께 1번 사업부터 3번까지의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맡을 이창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해양법을 전공하고자 하는 그 석박사 대학원생 분들이 원활하게 해양법에 관한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초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이 되었고요. 우수한 인재분들이 해양법을 전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원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외에 국내 대학이나 국외 대학 모두 포함이 됩니다. 국내외에 국제해양법을 전공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석사 과정생의 경우에는 연간 1,2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두 학기로 나눠서 6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박사 과정생의 경우에는 연간 1,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두 학기 나눠서 역시 800만 원씩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한 학기 두 학기를 나눠서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청 단계의 제출 서류와 또 두 번째 2회차 그 연구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 서류가 이제 조금 상이한데요. 첫 번째 신청 단계에서는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신청서, 그다음에 연구 계획서, 그다음에 성적표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해양법 및 국제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의 추천서 한 부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2회차 연구 지원금을 신청할 시에는 이제 이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여 이제 지원을 받는 학생분들이 국제해양법을 전공을 계속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양법 수강을 했다는 내역이 있는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건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학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에 연구계획서에 작성하셨던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고서 내용에는 어떤 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한 논문 형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어떤 우리나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 적용의 분석을 하셔도 되고 또 기존의 국제 판례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신 내용을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 연구 계획서에 따른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로는 보시는 순서와 같처럼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서류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저희가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리 이렇게 선정해 놓은 그 선정위원회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시고 그걸 이제 각 개별 통보를 저희들이 해드릴 예정이고 그에 따라 연구 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 순서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설명은 마치고 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해양법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해양법에 관심이 있는 국내 대학의 학부생 또는 대학원 석박사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 해외 대학의 해양법 과정에 대한 그 수강을 하실 기회를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고요. 이를 통해서 어학 능력의 함양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대학의 학부 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해당 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선발이 되셔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신 분들에 하나여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그 해외 대학에서 국제해양법 과목을 수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는 학점 교류와 같은 내용을 지원을 하지만 그 항공비나 숙박비 등의 지원이 대부분 안 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에는 소요되는 등록비, 그다음에 항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를 지원을 하고요. 다만 그 저희가 책정된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 내에서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로는 신청 단계에서 신청서, 그다음에 해양법 또는 국제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의 추천서, 그다음에 성적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의 증명서들, 그다음에 재학 증명서를 신청 서류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환학생이 선정이 되신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학교 측과 제공 가능한 범위의 지원 내역을 협의를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거친 이후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셨던 내용을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제출을 하실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하고요. 선발 통보를 거쳐서 지원 내역을 여러분들께 지원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해양법 해외 단기 아카데미 참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목적은 해양법 해외 단기 아카데미를 해외 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교원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 해외 국제해양법 관련한 석학분들이거나 국제해양법 재판관 분들이 다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인적 교류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해양법을 전공한 학생들이거나 이미 해양법 관련한 실무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단기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인적 교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여서 해양법 해외 단기 아카데미 참가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의 학부생, 석사 및 박사 과정 재학생, 수료생, 졸업생,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해양법 실무자를 또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해양법 관련된 교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수님 분들의 경우에는 조교수님 이하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지원 자격의 폭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해양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해양법 관련된 교육 경험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기 아카데미 참가 지원의 또 다른 특징은 참여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특징은 해외 단기 아카데미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을 때 이 저희 프로그램에 지원하시기 이전에 그 해외 단기 아카데미 과정에 미리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미리 지원을 하셔서 그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강생으로 최종 선발이 되신 분들에 한하여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한정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싶으신 그 해외 단기 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검색하셔서 지원하시고 선정이 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등록비와 그다음에 원래는 지금은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잘 열리지 않고 있는데 보통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될 것을 상정하여서 저희가 항공비, 그다음에 해당 기간 동안의 숙박비를 지원 내용으로 포함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 단계에서 신청서, 그다음에 추천서, 역시 추천서 또한 해양법 또는 국제법을 전공하시는 교원분들 추천을 받으셔야 되고요. 성적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어학능력 증명서, 그다음에 재학 수료 졸업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아카데미 종료가 된 이후에는 참가 보고서를 간단히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 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미리 그 후보군을 미리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을 해드리고 선발된 것을 통보한 이후에 이제 그 개인분 각자 선정되신 분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들을 저희가 실비로 역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번 해양법 해외 단기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열릴 것을 상정해서 항공비와 숙박비를 같이 책정을 해놓았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사전 조사해 본 결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열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예산에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등록비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상정했던 지원 가능한 인원보다는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면 지원을 해주시면 그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해양법 해외 단기 아카데미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지원을 예상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로즈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그리스 로즈 섬에서 약 3주간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아카데미이고요. 단기 아카데미이고요. 해양법, 해양정책, 해양과학에 관한 내용들을 폭넓게 여러 해양석학과 국제법 재판관들로부터 수업을 듣고 또 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있는 그런 수업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기 아카데미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현재 그 홈페이지에서 공고되기로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학위도 디플로마도 수요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디플로마도 수요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지난 1차 설명회 때 미리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난 4월 30일에 그 모집 공고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설명회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리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신청서에 기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예상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플로스라는 해양법 단기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그 해양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수업 내용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은 올해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최종 공지가 되어 있고요. 지난해 이제 참여를 신청했던 사람들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프로그램이 열리지는 않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 해당 프로그램이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하셔서 추후 사업에 이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로그램은 영국의 비클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단기 아카데미 프로그램인데요. 약 5일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전반기는 4, 5월에 이미 끝났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9월 정도에 하반기에 두 번째 아카데미가 열릴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셔서 저희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 해당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그 기간에 맞춰서 모집 공고 기한에 맞춰서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해당 프로그램도 해양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이제 하나씩 올려주시면 저희 그 기자분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고 대신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리는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부담 없이 바로바로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이 열심히 질문을 적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제가 준비한 질문을 몇 가지 미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그리고 대학에서 해양법 또는 국제해양법을 전공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의 재학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의 경우에는 2학기에도 입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제 1학기에는 4학년 학부생이긴 하지만 이제 졸업 예정이고 21년도 2학기에 해양법 관련한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지 연구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박사 지원 프로그램은 그 지원 그 자격이 재학생으로만 일단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신청하신 분이 1기생이든 또는 2기생이든 또는 3기생이든 4기생이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다 지원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이 그 연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이제 그 2기에 해당하는 학생분들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2기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 학기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 프로그램에 재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되셔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만약에 학기가 총 4학기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 학기만 남으신 분들도 재학생 기준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다만 그 4학기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수료가 돼서 수료생이 되시면 이제 재학생 신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4기에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수료된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이 만약에 되셨다 하더라도 1년 내에 기간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재학생 신분이시라면 그 학기와 구분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제해양법 재판소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과 관련해서 1년에 4번 지원이 가능한데 이번 6월과 9월에 접수를 받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9월에 접수하여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인턴으로 선발된다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여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질문은 그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업 제가 설명해드린 사업은 아니고 이후에 이제 김원희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그 사업 설명한 이후에 그 질의응답 그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해당 기자분이 다 질문을 해주시고 김원희 박사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 이제 소개해주신 프로그램 중에 세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인데요. 박사님께서 소개해주실 때 세 가지의 아카데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항목에는 없는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가 가능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의 경우 저희도 그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이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사실 그 해양법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보다는 국제법 전반에 대한 그 기초 이론 수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제법의 그 내용이 이제 국제해양법의 내용을 포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제한은 저희가 딱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 해양법 관련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 국제해양법을 공부하는 그 과정으로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국제법 아카데미에 대한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일단 우선 지원을 먼저 하세요. 지원을 먼저 하시고 나머지 저희가 그 가능 지원 여부는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이 제출해 주신 신청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또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받고자 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저희 프로그램 취지와 적합하다고 그 생각을 하신다면 선정위원회 분들이 하신다면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이 프로그램을 내가 지원해서 여기 선정이 될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으신다면 일단 먼저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들어오기 전에 또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창열 박사님께서 유엔의 해양법 협약 중에서도 BBNJ라고 불리는 국가 관할권 바깥 해역의 해양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해양법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해양법 관련 국제기구나 그 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해양 이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방금 언급하셨던 BBNJ 경우인데요. 국제해양법 협약 하에서 그 관할권 밖에
해양생물성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를 이제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UN 차원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 UN 하에 이제 UN 그 해양법 법률국이라고 있는데 그 법률국에서 이 해당 그 정부 간 회의를 이제 그 사무국 역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유엔에서 핫한 해양법 관련 주제 중에 하나는 관할권위원회 그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새로운 국제 문서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관할권이온 지역과 연관이 있는데 심해저라는 그 지역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심해저라고 함은 각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 대륙붕 영해나 대륙붕 밖에 이제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그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해저 땅 바다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해저에 그 해저 광물을 이제 개발하는 거를 국제 해저 기구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제 해저 기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해저 광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국제 해저 기구에서 개발 규칙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규칙 초안을 이제 마련을 했고 그에 대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개발 규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표준이나 지침들을 이제 초안을 마련하고 회의를 하고 있어서 요 해당되는 내용이 현재 그 국제헌법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또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이제 대륙붕의 경우에 이제 200캐리 이원으로 대륙붕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서 대륙붕 한계위원회의 그 과학적 검토를 통한 권고를 받고 그 권고에 기초하여 200캐리 이원의 대륙붕을 획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협약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여러 이제 국가들이 제출한 그런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밖에 이제 국제해양법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국제 기구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뭐 IMO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선박의 통항과 관련한 해양환경 보존이라든지 또 선박의 어떤 그 내장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에 대한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국제해사기구에서 관련 내용들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서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내용들을 국제해사기구에 다루고 있고요. 또 어업과 관련해서도 그 해양법이 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 협약 그 이행 협정 중에 하나로 이제 공해에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원양 어업과 관련해서 이제 공해어 협정 이행 협정을 이제 따로 마련을 했는데 해당 공해어 협정에 따라서 여러 그 수산을 관리하는 지역수산 관리 기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수산 관리 기구에서 그 어떤 특정 지역 또는 어떤 특정 어종에 대해서 쿼터를 마련하고 또 그런 어업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해양법에 관한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남극 또는 북극의 경우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추가 질문은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고 혹시 그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박사님께서 프로그램 설명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첫 번째와 세 번째 설명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또 종합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신다면 추가 질문을 해주셔도 이후에 저희가 답변해 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세 번째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을 마치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김원희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창열 박사님 차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4번부터 6번 사업까지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과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의 학부생, 석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생, 졸업생, 법학 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그리고 해양법 관련 실무자 및 연구자. 아마 저희 사업들 중에 지원 자격을 가장 광범위하게 열어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그리고 국제 IMO라고 하는 IMO에서 뽑는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고 ISA라고 하는 국제해적기구에서 뽑는 인턴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지원하셔가지고 인턴으로 선발되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지원 내용이 항공비와 숙박비, 식비, 일정한 상한액 내에서 인턴십을 진행하시는 동안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인턴십의 제출 서류로는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 학위증명서와 성적표, 그리고 영어 능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선발되신 이후에는 등록비와 항공비, 숙박비 등 인턴십을 수행하시면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턴십을 종료하신 이후에는 인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는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고 서류 심사를 거쳐서 5월 말까지 선발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질문해 주신 분 중에 이제 국제해양법재판소 인턴십이 6월과 9월에 접수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 사업 단위가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9월 달에 시작되는 인턴십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선발이 되셔서 9월 90, 11, 12 세 달 동안 인턴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인턴십을 가시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1년에 4번을 뽑고요. 1월부터 3월, 3월부터 6월, 6월부터 9월, 9월부터 12월 이렇게 3개월씩 4차례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셔가지고 이번에 9월까지 9월부터 시작되는 인턴십에 좀 지원하시면 올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해적기구 ISA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지금 리걸 인턴을 뽑고 있습니다. 해양법과 관련된 인턴을 뽑고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ISA 인턴십도 지원을 해보시면 지원 선정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IMO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IMO가 있는데요. IMO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IMO 본부가 이제 런던에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인턴을 뽑지 않겠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IMO는 해당이 올해는 없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IMO 인턴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IMO에도 인턴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번째 사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법 해외 연구기관 장기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장기 연수 사업의 지원 자격과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해양법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수료생, 박사 후 연구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해양법 관련 실무자, 연구자, 교수, 조교수님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해양법 연구기관의 장기 연수생이나 아니면 비지팅 스칼라라고 보통 얘기하는 방문 연구자로 그 수락된 자, 최종 선발된 자의 경우에 저희가 6개월 동안의 그 항공 숙박비와 그 다음에 그 장기 연수를 체류하시는 체류 비용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 단계에서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위증명서, 성적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해외 연구기관의 장기 연수생이나 방문학자로 선발되신 이후에는 항공비, 숙박비, 등록비 등 그 실소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참가 연수 종료 이후에는 그 6개월 동안 연구하신 내용을 연구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서류 심사와 필요한 경우에 면접을 거치고 선발 통보를 5월 말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그 해외 연구기관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을 좀 소개해드리면 여기는 이제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라는 저희가 줄여서 비클이라고 부르는데요. 100년 이상 된 영국의 국제법 비교법 학회입니다. 연구원인데 여기에 센터 중에 Center for International Law가 있고 해양법을 연구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클에 그 방문학자 또는 비지팅 스칼라로 지원하셔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또 6개월 동안의 장기 연수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에 있는 Center for International Law라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내에 있는 국제법 센터입니다. 여기에 많이 아실 텐데요. 로버트 베크만이라는 명예교수, 지금은 명예교수가 되셨고 로버트 베크만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해양법학자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다양한 그 국제법 분야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도 뭐 가깝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싱가포르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그 센터 포 인터내셔널 로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에 있는 닐로스라고 부르는 해양법 연구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알프레드 순수 교수님이 오랫동안 교수로 계셨고 지금 이제 알렉스 엘페링크라는 교수가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 닐로스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해양법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장기 연수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이 연구기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연구기관들은 예시이고요. 그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국가의 해양법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지원하셔서 장기 연수 또는 비지팅 스칼라로 수락되시면 그 곳에서 연구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주에 있는 앵콜스라는 그 해양 자원 및 안보 센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울릉공이라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바닷가에 위치한 그 해양법 및 해양 안보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번째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번째 사업은 해양법 관련 자유주제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자격과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해양법 또는 국제법 전공 대학 교원인 연구 책임자 1인과 해양법 전공 석박사 과정 학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유직자를 제외한 박사 후 연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진이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공동 연구진이 선정된 주제에 관해 연구물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연구 지원금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1년 동안 공동 연구진에게 총 1,000만 원의 연구 지원금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사업의 제출 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신청서, 연구계획서, 이력서, 연구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참여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의 자기소개서, 학위 증명서 및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진으로 선정되신 이후에는 공동 연구를 수행하시고 그 결과물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종료하시면서 게재 증명서, 게재된 논문과 게재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금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절차는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서류 심사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셔서 선정된 이후에 연구를 수행하셔서 학술지에 게재하시고 게재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이 사업의 주된 취지는 이제 그 대학에 계신 해양법 또는 국제법 교수님 한 분과 그다음에 국제법 교수님과 함께 해양법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아니면 이제 대학원 박사를 졸업했지만 아직 그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 시간 강사나 이제 파트타임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 높은 해양법 논문들을 그 많이 그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취지를 고려하셔서 그 지원 자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4번부터 6번 사업까지의 설명을 마치고요. 4번부터 6번 사업까지의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작성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지금까지 올라온 글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온 다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원래 5월 14일까지로 신청 기한이 마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5월 14일까지입니다. 아, 그런데 혹시 앞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이제 9월 달쯤 신청해서 12월까지 해서 이번 사업을 한번 신청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도 예, 그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사업에 먼저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인턴십 지원 기간에 맞춰서 또 동시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발을 할 거고요. 5월 말까지 그 지원 대상자들을 선발을 할 거고 그 지원 대상자가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최종 선발된 경우에 그때 이제 저희가 항공 숙박비 그다음에 체재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사업에 지원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에 인턴십을 하고 싶으신 계획하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저희 사업에 지원을 먼저 하시고 해당 국제기구의 지원 절차를 또 동시에 이행하셔야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 혹시 아직도 댓글이 달리지 않아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혹시 드려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느낀 게 타카 학생들도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신청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지금까지 해양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나 약간 이런 서류들을 준비할 때 혹시 어떤 내용들로 채우면 좀 더 좋을지 혹시 조언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면 1번부터 6번 사업까지 그 지원 자격과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지원 자격이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게 국제기구 인턴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법에 관심이 있고 인턴십을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일단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도 해외 단기 아카데미, 해양법 단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단기 아카데미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꼭 해양법 전공자가 아니어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선발할 때 가급적이면 해양법을 전공 적합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원에서 해양법을 전공하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꼭 해양법 전공자라고 해서 모두 다 선발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서류 준비하실 때 그동안 본인이 이제 해양법
또는 국제법 관련 과목을 수강했거나 아니면 해양법 또는 국제법 관련된 뭐 논문 경시 대회 아니면 이제 모의 재판 대회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시면 이 사람은 해양법 전공 적합성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그 형법 배우실 때 그 이제 불리할 때 그 불명확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업에 지원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불명확할 때에는 일단은 지원을 하십시오. 지원을 하셔서 불명확할 땐 지원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정해놓은 범위가 있긴 한데 지금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는 이제 해외 단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실시되는 그리스나 영국이나 실제 그 나라에 가는 비용을 예산으로 계산을 하고 사업을 설계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해양법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해양법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본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을 골라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답변은 지원자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2차가 열릴 텐데 혹시 2차 기간도 혹시 미리 알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서 뭐 추후에라도 더 많은 지원자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 2차 지원 기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2021년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프로그램이 그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연말쯤에 아마 공지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포맷은 크게 이제 바뀌지 않고 물론 이제 세부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해양법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 내용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양법 전공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조선공학을 전공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양 환경을 전공하신다거나 해양 정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관련된 국제법 수업이나 해양법 수업을 대학에서 수강을 하시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법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평론회, 서울국제법연구원, 국제해양법학회 등등 해양법과 국제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학술회의, 그 뭐 컨퍼런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모의 재판이나 논문 경시 대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평소에 본인이 해양법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내년도에 있을 사업에 지원하실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네. 되게 정책이 학생들이나 지원자분들께 너무 적합하게 잘 작성됐더라고요. 제가 약간 지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혹시 이런 게 기반이 됐던 게 혹시 박사님들이 이런 경험이나 체험을 해봤던 적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유사한 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시절에 그 아까 질문에도 나왔는데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에 참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홍진기 법률재단이라고요. 예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홍진기 박사님의 그 뜻을 기려서 만든 재단에서 실시하는 유민 펠로우라고 해서 그 국제법 아카데미 참여하는 경비를 전부 다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이제 액수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네. 그 일부 금액 항공비와 이제
숙박비 정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제가 마련해서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문화적 체험도 그렇고 그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실시되는 굉장히 저명한 국제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의 질과 양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그 우물안 개구리였다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해외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국제법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해양법에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법을 주로 그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저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계속해서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계시는 이창희 박사님께서도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계속 질문해 주셔가지고 넋 놓고 있다가 네.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하는 동안에 김원희 박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고 같이 내용을 협업하면서 이런 내용 사업을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브레인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 해당 사업에 지원을 해서 그 지원한 그 내용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에게 연구 기회와 그다음에 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장학금 비슷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해당 사업을 통해서 저는 그 박사 과정 동안에 어떤 그 재정적인 그런 염려 없이 풀타임 학생으로 학업에 전념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 해양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양법 관련 논문을 써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제 해외 대학에 단기로 그 해당 대학에서 개설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단기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청강 형식으로 참여를 하거나 또 교수님들이 이제 기획을 해주셔서 그 국제법 관련한 그 단기 프로그램을 그 대학에서 마련해서 거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 몇 주 동안 이제 수업을 듣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그 BK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처음 가게 되었었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여러 그 다른 해외 교수님들과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해양법을 전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유사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4번부터 6번까지의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서명선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4번부터 6번 사업의 설명을 마치고 종합적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창효 박사님이나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그런 건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라도 저희가 설명드린 사업 또는 아니면 이제 사업과 관련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작성하시는 동안 혹시 저희 기자님들 질문 다 못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에 프로그램 중에서 교환학생 그리고 단기 아카데미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전공과 관련 없이 지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제 학부생 시절에 해양 관련 전공을 하시다가 이후에 졸업을 하시고 해양법을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국제 해양법 관련 기구에 진출하게 되신다면
해사대학에 다니시는 분들,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양학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어떤 국제해양법 기구에 어울릴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관련된 질문과 관련해서 학부 때 또는 석사 때 다른 전공을 가지고 계셨지만 석사나 또는 대학원 때 국제법 또는 국제해양법을 전공을 하셔서 현직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의 취지는 특히 이제 조선공학이나 이제 회사 관련된 전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그 경험이나 지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언급해 주신 사항과 같은 경우에 가장 유사한 국제기구로는 국제해사기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이제 약칭을 하는데 그 IMO 기구에서 주로 하는 일이 선박의 항행과 관련해서 해양 환경에 주는 그런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떤 선박에서 선박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인 조건들, 그다음에 어떤 그 선박의 어떤 그 외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그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하고 마련하는 내용을 이제 주로 국제해사기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해사 쪽이나 조선공학 쪽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국제해사기구 관련한 업무가 가장 그 본인의 그 학부 전공이나 이런데 적합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국제 그 해양법 관련한 분야는 워낙 다양하고 특히 아까 언급해 주신 해양학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해양법의 이해에 가장 초석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해양학 전공하신 분의 경우에 이 해양법, 국제해양법을 이해하고 전공하시는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떤 그 학부 때 그런 전공이 제약 조건은 아니고 더 국제해양법을 전공하면서 관련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더 부가적인 그 기술적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제기구 설명드리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크게 지금 UN 체제 하에서 UN이라는 국제기구 하에서 굉장히 많은 해양법 문제들이 다양한 기구들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창엽 박사님도 소개해 주신 UN 산하에 UN 해양법국이 있고요. 그걸 도알로스라고 보통 부르고 그 UN 해양법국에서 해양법 UN에서 다루어지는 해양법 문제 전반에 대한 그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진출하셔서 유엔 해양법 사무국에서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되면 해양법 전반에 관한 이슈를 다루실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설립된 기구들이 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있습니다. 우리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는 지금 현재 백진현 재판관님이 재판관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박춘호 재판관님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재판관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해양법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제 연구와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 또 미래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대륙붕 한계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대륙붕 한계위원회는 이제 상설기구는 아니고 해양학자들, 해양지질학, 해양물리학을 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안국들이 그 200캐리 바깥에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검토하고 심사해서 연안국이 200캐리 바깥의 대륙붕의 한계를 획정해주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용환 그 해양학 전공하신 박용환 교수님께서 그 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고 위원장까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과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런 기회들이 있고요. 또 이제 수산과 관련된 기구로는 FAO가 있습니다. 그 식량 농업 기구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기구에서 요즘에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어업들, 그 IUU 피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불법 어업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또 그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 FAO에 또 진출하셔서 그 수산 문제와 관련된 국제수산법이라고 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양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해양 환경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맞물리면서 해양의 산성화라든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물에 잠기는 국가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UNDP라고 하는 유엔 환경 계획이라고 하는 국제 기구에서는 그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 하에 다양한 해양법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조약들을 체결하고 그 조약들을 이행하는 그 이행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DP도 해양 환경에 대해서 환경공학을 하시거나 해양학 하신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고 그 기저에 해양법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계시면 또 굉장히 파워풀한 인력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고요. 아까 이창열 박사님 말씀해 주신 IMO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운, 해사, 그 해상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특히 이제 뭐 폴라코드라고 최근에 들어보셨을 텐데 북극 주변 해역을 다니는 선박들의 그 선박들이 지켜야 될 국제법 규범을 성안한 곳이 IMO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해운과 해사 문제에 관련된 국제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법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물론 해양법 전문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해양법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만한 공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이 답변들이 해양 관련한 전공하시는 분들께 해양법에 대한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올라온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법에 대한 구체적 관심 없이 진로 탐색을 위해 설명회를 듣고 있는 법학 전문 대학원 학생입니다. 이미 전공하거나 관심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해양법 전문가의 필요성, 해양법 분야의 전망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신 박사님 계실까요?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양법에 대한 구체적 관심이 아직은 없으신데 진로 탐색을 위해서 이제 설명회를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이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그 사업 취지에 대해서 저희 그 해양법 정책연구소 소장님께서 설명을 이미 해주신 바가 있는데 현재 그 우리나라는 주변 해역에 일단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위로는 러시아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주변 수역에 일단 지금 해양 경계 결정이 일본과 그 북부 대륙붕을 제외하고는 지금 경계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계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업이나 또는 해양과학 조사나 이런 것을 그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그 중국과 일본 간의 여러 가지 그 소소한 여러 가지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 아시고 접하신 부분은 아마 중국의 그 불법업이 있을 텐데요. 그 불법업이 우리나라 그 이의지 안 또는 그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그 협정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분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해경이 많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해양법 관련된 현안 문제들이 그야말로 산적해 있습니다. 또 이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관할권 이내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관할권 이원에 관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 새로운 법률 질서를 만들고 또 기존 질서에 대한 그 해석과 적용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최근에는 많이 그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 원전수 그 오염수의 그 배출, 그 오염수의 배출을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국제법적인 수단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된 그 해양법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제 도입되면서 기존의 그 국제법 전공, 그다음에 해양법, 국제해양법을 전공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급감을 하였고요. 또 해당 그 전공을 교육하시는 교원분들, 교수님분들도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나서 그 충원되는 그런 숫자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국제법과 해양법 관련한 전문가들의 미래로 봤을 때 잠재적으로 왜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의식 또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 해양법 전문 인력 사업이 발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배경을 볼 때 해양법 전문가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납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아까 그 김원희 박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그 해양법에 관한 지식이 기본 지식이나 응용 지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다양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직 질문이 많지 않아서 저도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면, 원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취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법고시 시절에 너무 이제 판례와 암기 위주의 법학 공부만 하다 보니까 좀 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전공의 법률가들을 길러내겠다는 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였는데, 지금은 조금 그 취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아마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배이기도 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실 저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로가 맞나?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본인이 그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빨리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학 분야 중에도 국제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해양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양과 관련된 연관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국제기구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 영도에만 해양과 관련된 기구들이 7개, 8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해양조사원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해양대학교, 그리고 이제 수산물품질관리연구원 등등 그 해양법을 하시거나 법학을 전공하셔서 해양과 관련된 관심을 꾸준히 키우시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계속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기회가 갈 것이고, 그래서 조언을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라.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6가지 사업 중에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사업을 하나 고르셔서 한번 지원해 보시고 체험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혹시 유키즈 본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유재석이랑 네, 조세호.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얼마 전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해양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인영 교수님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는 예전에는 선장으로 일을 하셨다가 첫 항해에서 배가 자초되는 바람에 여러 재판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해양법에 대해서 국내에 전문가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본인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계기로 해양법을 공부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박사님들도 혹시 해양법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살펴보다가 저는 당연히 국경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국경은 확실히 정해져야 국가 간의 분쟁이 없는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의 경우에는 바다 경계가 주변 국가와 획정이 안 돼 있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경계 획정이 안 됐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논문 주제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양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이제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해양법 전반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들을 읽으면서 이제 좀 더 해양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게 되었고요. 또 제가 이 해양법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또 요 전공을 선택하고 박사 논문을 이제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해서 쓰기로 결정한 또 하나의 계기는 진로에 대한 문제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지금 국내에 해양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나 또는 전공한 박사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해양법을 전공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기회가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관심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진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함께 좀 해결이 되면서 좀 더 확고하게 이 분야를 내가 좀 파서 좀 전문 영역을 좀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그래서 해양법을 전공하게 되었고요. 또 어쩌면 저 개인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 행운인데 박사를 마치고 또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의 전공을 필요로 하는 해양법 전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 해양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 또 전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운이었고, 또 그런 행운이 있었던 거는 또 제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도 듣기도 하고, 감사하고, 전 해양법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해양법에 대해서 또 학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국제법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이 교육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안타깝게도 국제법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학생분들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는 사실이 현실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 정부에서 이런 해당 내용들을 인지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이 설명회에도 참여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저도 같은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면, 저는 국제법 해양법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공부나 일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게 국제법이고 해양법이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나 여러 분야의 공부도 해봤는데 기존의 국내법과도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국제법이 어떻게 작용되고 작동하는지, 그리고 국제재판소,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뭐 남중국해 중재재판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모리셔스와 영국 간의 차고스 군도 사건이라든가 다양한 국제재판 사건들이 제기되는데요. 그러한 국제정치와 국제법이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과 법적인 그 분석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다는 재미를 느끼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창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양법 분야에 좀 더 다른 분야보다도 좀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소송법에서 이제 독도 문제를 좀 염두에 둔 국제재판에서의 증거법 문제로 박사 논문을 쓰긴 했는데요. 그 관련된 공부를 계속했고 전문성을 갖추면서 나중에는 이제 해양과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지금 이렇게 기어스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상 아무도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확실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정말 관심이 가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준비한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프로그램이 된다면 저희는 이제 많은 보람과 그리고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부분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질문이 두 번째 설명회이고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라든가 그 안내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오늘 2차 설명회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2차 설명회 한 영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 있는 그 유튜브 채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설명회를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참여하셔서 질문해 주시고 설명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학생들과 전문가들께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2차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시에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